여러분,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왜 제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 것일까요? 금리 인하는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이 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경제 실험의 시작일까요? 케빈 워시의 양날의 검 전략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만 호구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내려가는데 돈은 마르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케빈 워시의 양날의 검 전략이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여러분께는 치명적인 환율 폭탄과 부동산 붕괴 시나리오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전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닥쳐올 경제 대격변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과 종목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특히 3월 청문회에서 워시가 던질 핵심 단어 3가지만 제대로 체크하셔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의 수도꼭지를 교체하라. 금리 인하는 단순히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돈의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통화체제의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꼭지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라는 수도꼭지 말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배수구입니다. 워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였습니다. 그는 벤 버네키 의장 옆에서 양적 완화의 탄생을 목격했고 그 부작용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금리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수도꼭지를 태면서 동시에 배수구를 여는 기술. 이것이 워시의 진짜 전략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에 취해 춤을 추고 있지만 워시는 이미 배수구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런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단기 인기가 아니라 장기 패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살리되 달러의 지배력은 더 강화하는 모순된 목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워시의 양날의 검 전략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미국은 기축통화 특권으로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위안화, 디지털 화폐,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워시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도전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달러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칼날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인가 유동성 회수인 월스트리트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인물을 보고도 정반대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세주가 왔다고 환호하고 다른 쪽에서는 재앙이 시작됐다고 경고합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낙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워시는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정책 기반자다.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마음껏 돈을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워시는 과거 발언에서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 방정식을 바꿨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의 레이달리오와 퍼싱 스퀘어의 비레크먼 같은 거물들은 경고장을 보냅니다. 금리는 내려도 양적 긴축은 가속화될 것이다. 워시의 진짜 목표는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들은 워시가 2010년 양적 완화 추가 시행에 반대했던 이력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매파이며 인플레이션보다 금융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모순과 마주합니다. 금리는 내리는데 돈은 회수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호남 메시징입니다. 대중에게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메시지를 주고 실제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로 돈줄을 죄는 겁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사탕을 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지갑을 뺏는 마술과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이 이런 전략을 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리는 천천히 올렸지만 대차대조표는 빠르게 축소했습니다. 결과는 2018년 12월 주식시장 대폭락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 달 만에 9% 급락했고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략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역으로 실행하려는 겁니다. 과연 시장은 이번에도 속아 넘어갈까요?
워시의 진짜 의도를 알아채기 전에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워시가 사용하는 마법의 주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마법의 주문,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워시가 가장 자주 쓰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말로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워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공지능이 생산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MIT와 스탠퍼드의 경제학자들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챗GPT 도입 이후 화이트 칼라 생산성이 4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논리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인공지능 비서가 사무실 일을 처리하고 인공지능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인건비가 줄고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겠죠? 이것이 워시가 그리는 신경제 시대의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절대 권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시의 정책은 바로 이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동시에 양적 긴축으로 약한 경쟁자들은 도태시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글로벌 차원의 격차입니다.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는 곳은 미국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은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공장을 돌리고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인공지능으로 물건을 싸게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워시의 칼날이 한국을 향합니다.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명분 뒤에 미국 패권 강화라는 네모칸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배수구를 열어라. 양적 긴축의 공포. 사람들은 수도꼭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배수구입니다. 그것도 수영장 바닥에 있는 거대한 배수구 말입니다. 이름하여 양적 긴축. 워시의 진짜 무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치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마구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쏟아부은 거죠. 이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이 돈으로 주식시장을 10년 넘게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시는 이 과정을 역으로 돌리려 합니다.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만기가 되어도 재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금리 인하는 눈에 보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체감합니다. 하지만 양적 긴축은 조용합니다. 연준 홈페이지 구석에 숫자로만 나올 뿐 배중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금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2022년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스닥이 30% 폭락했고 비트코인은 70% 추락했습니다. 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의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워시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대중에게는 금리 내려드릴게요 라고 선심을 쓰면서 뒤에서는 매달 수백억 달러씩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수영장에 호스로 물을 넣으면서 동시에 바닥 배수구를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 보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워시는 왜 이런 모순된 정책을 쓸까요? 답은 선택적 파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량 기업들은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긴축으로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면 취약한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입니다. 결과적으로 강한 기업은 더 강해지고 약한 기업은 도태됩니다. 바로 미국 빅테크의 독주 체제를 만드는 완벽한 설계입니다. 배수구는 이미 열렸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연준은 양적 긴축 속도를 줄였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이 배수구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수영장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먼저 바닥에 부딪힐까요? 바로 얕은 곳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비트코인금은 디지털금인가? 유동성 거품인가?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코인과 금이 오른다. 지난 10년간 투자자들의 신앙과도 같았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시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암호화폐 대세 상승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낙관론자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달러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때 연준이 돈을 쏟아부었을 때 비트코인은 1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2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패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미래를 봅니다. 워시가 양적 긴축을 밀어붙이면 시중의 달러가 귀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금부터 팔려나간다. 이들의 논리도 설득력 있습니다. 2022년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은 69,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76% 폭락했습니다. 금도 2,000달러에서 1,6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동성이 마르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투기성 자산부터 현금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정말 안전자산일까요? 아니면 유동성 거품일까요? 2020년에는 안전자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거품처럼 터졌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돈이 풀릴 때는 대체 자산이 빛나지만 돈이 회수될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워시의 양날검 시대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금리는 내려서 명목상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적 긴축으로 실제 달러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어떻게 될까요? 답을 변동성 폭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뉴스에 폭등했다가 양적 긴축 데이터에 폭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워시가 달러 강세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내린다면 이것은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한국, 일본, 유럽에서 돈이 빠져나가 미국 국채로 몰립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잃고 표류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패닉셀이 발생합니다. 과연 당신은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의 흐름이 바뀌는 다음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의 대이동, 유동성에서 실체로.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돈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쓰나미처럼 이동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털 장세로의 대전환 말입니다. 지난 15년은 유동성의 시대였습니다. 연준이 돈을 쏟아부으면 모든 자산이 함께 올랐습니다.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실적이 나는 회사든 적자 회사든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스타트업도 수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넘쳐나는 돈이 갈 곳을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밈, 주식 열풍, 스펙 광풍, NFT 버블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워시의 시대는 다릅니다. 금리는 내려도 전체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돈은 선택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디로? 바로 실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기업, 규제 완화로 이익이 확실히 증가하는 기업, 정부 계약을 따낸 방산 기업, 이런 곳으로 자본이 집중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으로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을 팔아서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언젠가 된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수익은 그림의 떡입니다. 메타버스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잊혔습니다. 이것이 유동성 장세와 펀더멘털 장세의 차이입니다. 금융주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6기는 규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 완화, 암호화폐 규제 정비, 핀테크 육성. 이런 정책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대형 금융사에게 직접적인 이익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주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법안 통과라는 실체에 대한 베팅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산이 무너질까요? 테마주, 밈주식, 실적 없는 성장주, 좀비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유동성이라는 물이 있을 때만 살아있었습니다. 배수구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냅니다. 2022년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76% 폭락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위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워시의 시대에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유동성 수혜주에서 펀더멘털 확실한 주식으로, 기대감에서 실체로, 테마에서 실적으로. 이 대이동에 동참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썰물에 갇힌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제 밝혀질 시간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공지능 시대는 모두에게 기회다. 실리콘밸리의 구루들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게도? 아니면 이것은 미국만의 파티이고 우리는 청소부 역할만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낙관론을 들어봅시다. IMF와 OECD는 보고서를 냅니다. 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가 동반 성장할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으로 효율성을 높이면 세계 경제도 함께 성장한다. 한국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 더 많이 팔 수 있다. 윈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국 수출은 붕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치되면 현대차 전기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미국 제약회사들이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개발하면 한국 바이오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빠르고 싼 생산이 의미를 잃는 순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환율입니다. 워시가 양적 긴축을 가속화하면 달러가 귀해집니다. 그러면 자본은 신흥국에서 빠져나와 미국으로 몰립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화대 달러 환율은 1,400원, 1,5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채가 많은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데자부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회수할 때마다 이들 나라의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남미형 경제위기입니다. 한국은 이들보다 경제 체질이 강하지만 워시의 칼날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약한 나라부터 먼저 베겠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출혈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금리가 내려가니 한국도 금리 인하하겠네, 부동산 다시 오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달러가 강해집니다. 한국은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해지고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무섭고 안 내리자니 경기가 죽습니다. 결국 어정쩡한 정책으로 부동산도 경기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답은 워시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숨은 의도를 읽어내고 대차대조표 숫자 하나하나를 추적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생존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3월 청문회를 주목하라. 모든 답은 3월에 나옵니다.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앞에서 워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몇 번 반복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청문회 생중계를 보십시오. 뉴스 요약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직접 워시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세워보십시오. 특히 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대차대조표, 양적 긴축, 금융 안정사업. 이 단어들이 5번 이상 나온다면 그것은 워시가 양적 긴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경기 부양, 고용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대중을 안심시키는 위장술입니다. 두 번째,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 성향 의원들은 워시를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당신은 월스트리트 편이 아니냐? 대차대조표 축소가 서민 경제를 죽이는 것 아니냐? 같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때 워시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가 금융 안정이 장기적으로 서민에게도 이익이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양적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워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겁니다. 외차 대조표를 2026년 말까지 6조 달러로 줄이겠다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현재 연준 대차 대조표는 약 7조 달러입니다. 만약 1조 달러를 1년 안에 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월 800억 달러 이상의 양적 긴축입니다. 2022년보다 더 강력한 긴축입니다. 시장은 폭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첫째, 유동성 의존 자산을 정리하십시오. 페마주, 밈주식, 실적 없는 성장주는 지금 파십시오. 둘째, 달러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환율이 오를 때 달러는 최고의 방어 자산입니다. 셋째, 미국 빅테크와 금융주에 선택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워시의 정책은 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한국 부동산 상승 신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강화하십시오. 특히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기업들은 워시의 정책에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워시는 양날을 검입니다. 미국에게는 패권 강화의 도구이지만 나머지 세계에게는 위기의 촉매제입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3월 청문회 이후 6개월이 결정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 금리 인하 폭,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매주 체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지표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워시의 시대는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5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월 청문회 체크리스트입니다. 월요일 청문회 생중계 시청하며 핵심 단어 3가지, 횟수 기록하세요. 화요일 대차대조표, 목표 숫자 확인하고 엑셀에 정리하세요. 수요일 월스트리트 반응 분석하고 금융주 움직임 체크하세요. 목요일 환율 변동성 체크하고
달러 매수 타이밍 잡으세요. 금요일 주간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비중 조정하세요. 두 번째, 자산 배분 가이드입니다. 달러 연금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보유하세요. 미국 빅테크 및 금융주 30%에서 40% 선택적 투자하세요. 금과 원자재 10%에서 20% 방어 목적으로 보유하세요. 한국 원화 자산 20% 이하로 줄이세요. 세 번째, 매주 체크해야 할 지표입니다. 연준 대차대조표 잔액 매주 목요일 발표, 달러 인덱스 움직임 매일 확인, 원화대 달러 환율 매일 오전 9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매일 마감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매일 마감호. 네 번째, 즉시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증권계좌 확인하고 외화 통장 만드세요. 이번 주말까지 포트폴리오 전체 점검하고 밈 주식 정리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달러 매수 계획 세우고 일부 실행하세요. 3월 첫째 주까지 청문회 시청 준비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세요. 청문회를 주목하고 숫자를 추적하고 냉철하게 대응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양날의 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